제가 헌법을 공부할 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주민과 일하고 나서 우리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라고 있는 헌법부터 이주민을 차별하고 있구나. 여기에 인종주의가 깃들어 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지금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종철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공익법센터 어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 특히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와 함께 일을 했고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를 대응하는 일을 해왔어요. 제가 2018년에 미 국무부가 주는 상을 받으러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보시면은 사진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저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내가 이 상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은 미 국무부가 현대판 노예제와 싸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해마다 주는 상이에요. 제가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니까 아직도 노예가 있어?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프리카 노예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현대판 노예는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런 현대판 노예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판 노예제와 싸웠던 3가지 사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즈베키스탄 모카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13년에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어요. 우즈베키스탄은 모카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모카를 수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카를 어떻게 재배하고 수확하냐면 아동과 성인에 대한 강제 노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강제 노동을 조사하러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온 거예요. 그 지젝이라는 그런 도시에 갔던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저희는 어느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의 교실에는 책상과 의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 침대하고 그런 조리 도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전부 모카밭에 가서 모카를 강제로 수확을 하고 있고 선생님 한 명만이 그 학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선생님과 인터뷰도 하고 그 교실을 이제 찍고선 이제 모카밭의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모카밭에 가까이 가면서 이제 보게 된 게 경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찍었던 그 영상, 그 필름을 제 동료가 속옷에 숨기고 저희는 이제 경찰에게 한 억류돼가지고 조사를 조금 받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국하기 전까지 계속 그 강제노동 관련된 조사를 하고 또 피해자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 우즈베키스탄 정보기관까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했던 여행사를 통해서 너희들 구금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만났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수집했던 자료들을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버리고 또 영상들은 클라우드에 다 올렸어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영사보호를 신청해가지고 대사관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날 좀 걱정을 했지만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노동에 한국 기업들도 연루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큰 기업들이 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그 모카를 가지고 실도 만들고 천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지폐, 이거 사실 종이로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모카 펄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지폐를 만드는 회사가 거기에다가 현지 법인을 세워가지고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그 모카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지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인도네시아 야자수 농장 이야기예요. 저는
2016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야자수 농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야자수 농장이 인권 침해 또 환경 침해에 연루돼 있나 조사를 했어요. 자카르타에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수마트라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니까 끝도 없이 펼쳐진 야자수 농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농장은 열대우림이었는데 이 열대우림을 다 비워내고 여기에 단일 작물, 야자수만 심은 거예요. 이 왜 야자수를 심냐면 이 야자수에서 나오는 그 기름, 팜유라고 하는데 이 팜유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 반 이상은 팜유가 들어있다고 해요. 초콜릿도 들어있고, 초콜릿에도 들어있고, 샴푸에도 들어있고, 립스틱에도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라면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팜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여기에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요.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야자수 농장만 합쳐도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넓은 면적에서 다양한 동식물이 있던 그런 열대우림을 다 비워내고 단일 작물만 심은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죠. 또 그 열대우림에 의존해서 수세대 살았던 그런 선주민들이 생존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이 야자수가 기름을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빨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에 가보면은 이 야자수 나무가 빽빽하게 이제 심겨져 있고요. 그 야자수 사이로 아주 촘촘하게 수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야자수 농장을 흘러가면은 뒤에서 나오는 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야자수 농장이 생기고 나서는 아무리 물을 깊게 파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고된 그런 노동에 시달립니다. 할당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할당량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배우자나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노동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갔었을 때도 토요일이었는데요. 어떤 노동자가 초등학교 정도 되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그런 농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맹독성 농약을 씁니다. 그라막손이라고 하고 학명으로는 파라쿼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유럽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금지된 거고요. 또 한국에서도 이게 사용뿐만 아니라 소지도 금지된 그런 농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맹독성이고 해독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은 이 그라막손의 소비 사용을 금지된 이후로 자살률까지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버젓이 이 그라막손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용하면서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 장비 없이 그것을 사용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예요. 한국 어선은 원양 어선이건 또 연근해 어선이건 많은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양 어선의 경우에는 80%가 이주 어선원들이에요. 그리고 연근해 어선의 경우에는 40%가 이주 어선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주 어선원들이 일하는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제주에서 갈치잡이배를 타는 그런 이주 어선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하루에 20시간, 21시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21시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거기 졸다가
다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20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커피를 믹스 커피를 20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해도 이들이 받는 임금은 굉장히 낮고 차별적이에요.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뭐 400달러, 600달러, 뭐 50만원, 60만원, 70만원 받고 이 노동을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본 계약서에 보니까 350달러짜리 계약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어선에서는 차별과 또 학대도 일어납니다. 욕설은 뭐 매일 벌어지는 일이고요. 또 폭행도 벌어지기도 하고 또 차별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양어선에서 생수를 마시는데 이주 어선원들은 바닷물을 조수한 그런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수도 제대로 안 돼서 물이 뿌옇고 또 소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주 어선원들이 이렇게 배에서 착취와 차별 그리고 학대를 당하지만 이 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배를 못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긴 항해 기간이에요.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어떤 배는 한번 나가면은 항구에 가지 않고 2년씩, 1년 반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망망대해에서는 핸드폰으로 육지하고 연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선원들은 연근이건 원양이건 간에 배 타자마자 여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여권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감에서 증어나 인도네시아 선원이 있는데 이제 오징어 잡이 배를 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주가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왜 욕을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주가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울릉도에 내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울릉도에서 육지로 오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외국인 등록증도 없고 여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배에다가 묶어두는 장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주 어선원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그 현지에 있는 인력 모집업체에 엄청난 돈을 내고 옵니다. 송출 비용이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 1,500만 원씩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반은 이탈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이미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학대와 착취와 차별이 있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일부 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선사에서도 이런 일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현대적 노예제와 싸웠던 3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을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하고 또 한국 기업에 대한 비규제주의, 이 2가지를 들고 싶어요. 먼저 비규제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날 이 다국적 기업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고 부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건 기업이건 부가 많은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럼 100개 중에 60개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들은 웬만한 나라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전히 국가를 잠재적인 인권 침해자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전히 국가가 잠재적인 인권 침해자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기업도, 다국적 기업도 인권 침해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난민을 지원하는 일이 있는데, 난민은 자기 국적국의 어떤 박해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다국적 기업의
그럼 받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 힘이 세고 부가 많은데 법은 사실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거죠. 해외에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자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협약과 국제법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사실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개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럼 그 손해를 다 사실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주식회사는 잘못해서 손해를 입혀도 출자 금액만큼만 사실은 배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자체가 사실은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격이 다르면은 사실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회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모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가습기 사건, 많은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기업이 영국에 있거든요. 근데 그 모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가 힘든 거예요.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주로 저개발 국가에 가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규제주의 때문에 한국 기업한테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요. 한국 기업이 인권 침해에 연루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거버넌스가 잘 안 돼 있어서 거기서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요. 그럼 한국에 와가지고는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뭐 집단 소송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은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힘들고, 만약 묻는다고 하더라도 배상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진 이 기업들은 눈 깜짝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규제주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다국적 기업들이 마음껏 자연과 사람을 착취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인종주의예요.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이유, 저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종주의 하면 보통 정서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정서적인 인종주의가 심하죠.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정서적인 인종주의가 이 제도적이고 법적인 인종주의하고 결합해서 서로를 강화해서 진화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법적 제도적 인종주의는 사실은 모든 제도에 사실은 다 있는데요. 저는 오늘 헌법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헌법을 공부할 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주민과 일하고 나서 우리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라고 있는 헌법부터 이주민을 차별하고 있구나, 여기에 인종주의가 깃들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헌법은 특별히 헌법은 두 개의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인권 파트가 있고 다른 파트는 통치구조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파트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하냐면 인권 파트가 더 우월한 거예요. 왜냐면 통치 조직, 통치 기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권을 어떻게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사람은 무슨 권리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국민은 무슨 권리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 거예요. 인권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하면서도 논리적인 모순을 늘상 경험하는 거예요. 3단 논법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인권을 갖는다. 이주민은 인간이다. 그런데 이주민은 인권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맥락에서 보면은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적법이에요. 헌법에 규정한 그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적이에요. 근데 국적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권들을 누리기 위한
그런 권리,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규정하냐면 국적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헌법보다 국적법이 더 상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어선원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주 어선원들이 어떻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노예 상태에서 일을 하는지. 근데 이게 단순히 관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과 제도의 문제예요. 아까 장시간 노동하면서 낮고 차별적인 임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법이 그렇게 정당화 시켜준 거예요. 법에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주민에 관해서는 최저임금조차 차별적으로 줘도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취약한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되고, 또 이 다국적 기업들이 마음껏 이런 자연과 사람에 대해서 착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 또 기업에 대한 비규제주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저는 이거보다 한 번 더 그 배후에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인종주의, 비규제주의 그 배후에는 인간을 보는 시각, 또 자연을 보는 시각,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보는가?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어떤 존엄성은 어디서 오냐면 인간의 능력, 특별히 이성적인 능력에서 온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인권 담론도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인권을 갖는데 왜 인권을 갖냐면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갖는다. 근데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인간의 능력, 특별히 이성적인 능력 때문에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성, 몸이 있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취약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이 이성적인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거나 또 없어졌거나 상실한 사람들은 더 많은 인권을 사실은 보장받아야 되는데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념적인 기초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인간을 봤기 때문에 사실 제국주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유럽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핵심이 이성적인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저인간이나 비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내가 저런 저인간과 비인간을 지배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한국 사회가 공부 잘하는 걸로, 똑똑한 걸로 모든 사람을 다 한 줄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똑똑한 것, 이것만 능력이 아니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도 능력이고 부도 능력이 돼버렸어요. 누가 예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내 부모를 탓해. 돈 많은 것도 실력이야. 그런 말을 누가 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인가.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는 거 다 우리가 성취한 거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 사실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어진 것들을 전부 다 능력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어떠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능력이라고 내가 보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대우를 넘보면은 그건 몰염치한 거고 그건 불공정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국적도 능력이 돼버려요. 국적도. 거리의 구호가 원래 사람은 먼저다였는데 이 난민 이슈하고 이제 충돌을 하면서 국민이 먼저다라고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이 국민이라는 그런 능력, 국민이라는 자격도 없는 저 인간인데 왜 우리가 누리는 인권을 왜 넘보냐? 이거 불공정하고 모렴치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나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고, 내가 한반도에서 38도 위에서 태어나지 않고 밑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기여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권을 누리기 위한 관문이 국적인데 이 국적과 관련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성취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누리는 것의 대부분은 주어진 것이고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선물로 봐야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뿌리 깊은 인종주의, 이걸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넘어서 환대의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이런 앞에서는 인종주의가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 이걸 선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비규제주의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자연을 보는 그런 태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대에 의해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보냐면 인식의 대상이고 개발의 대상이고 부의 축적의 자원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똑똑하니까 이 똑똑함을 가지고 이 자연을 남김없이 파악할 수 있다. 이게 과학주의죠. 그리고 이 파악한 것을 가지고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적용할 수 있다. 이거 기술주의예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게 궁극적인 선이고 진보다.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을 보는 이런 근대적인 태도, 이것이 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도, 기후변화가 심각해져도, 코로나가 터져도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계속 원전 짓고 석탄 발전소 짓고 심지어 그걸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거 나중에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자연은 뭐예요? 자연은 인식의 대상, 또 개발의 대상, 부의 축적의 자원이 아니라 사실 생명이죠.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농사학교에서 안식년을 보냈어요. 이제 농사학교에서 공동체로 살면서 생태적으로 농사를 짓고 우리가 재배한 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1년을 살았는데요. 이 농사학교에서 제가 배운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흙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저희들은 흙을 볼 때 더러운 것, 묻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털어내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흙은 단순히 매개체로만 보는 거예요. 흙은 매개체니까 거기에 비료를 넣으면은 이것이 마치 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흙은 그 안에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는 거고요. 그 미생물들이 결국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은 이 흙을 비옥하게 하는 거고, 흙 안에 있는 그 미생물들을 교란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인식과 개발의 대상, 또 부의 축적의 자원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봐야지 이 비규제주의, 기업에 대한 비규제주의를 극복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이 자연과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현대판 노예제와 싸웠던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 원인으로 인종주의, 비규제주의 얘기했고, 그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 그 다음에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그게 과학주의, 기술주의,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것, 이거 선물로 봐야 되고,
자연을 볼 때 이거 생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스팔트를 매일 걷고 있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리는 거 이 선물로 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을 생명으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식에 대한 우리 태도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TV를 틀어봐도 먹방이고 또 요리 프로그램 굉장히 많고 우리가 잘하는 게 이제 맛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사진 찍어서 SNS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음식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은 소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식 어디서 오냐? 마트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엄청난 맥락이 있잖아요. 마트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있고 햇볕이 있고 흙이 있고 미생물이 있고 또 꿀벌들이 있고 요리사와 노동자와 또 이주 노동자와 농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맥락이 다 절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은 뭐죠? 음식은 생명이에요.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상품이 아니라. 그리고 음식 먹는 것은 죽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지 않으면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 누군가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누구의 죽음으로 사실은 사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선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내가 먹는 것은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 자연은 인식과 개발의 대상 또 부의 축적의 자원에 불과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나된 것은 사실 뭐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종주의, 비교제의주의 극복하고 취약한 이주민을 환대하는 그런 사회로 또 마음껏 다국적 기업들이 자연과 인간을 착취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식사하러 다 가겠죠.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갈 텐데요. 밥을 먹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먹는 것이 상품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다. 내가 그 생명 공동체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내가 누리는 것이 그래서 결국 선물이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선물이 될 것인가? 어떤 존재에게 좋은 음식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